뉴턴의 업적을 본 사람들은 정말 사람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구나. 사람이 태양계와 같은 그런 우주를 이해할 수 있구나. 즉 뉴턴 과학은 정말로 객관적이고 확실한 그런 과학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과학이 그 전에는 또 뭐 철학의 하나의 분과였다가 뉴턴 이후가 되면은 다른 학문의 어떤 모델이 되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확실한 지식의 전형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뉴턴이 큰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뉴턴은 이제 18세기에 많은 추종자들을 가지게 됩니다. 계몽사적의 유명한 시인이자 문인이었던 볼테르는 영국에 잠깐 와 있는 동안에 뉴턴의 과학을 접하고 또 뉴턴의 장례식을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뉴턴의 장례식이 마치 영국 국왕의 장례식처럼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던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영국이란 나라는 정말 과학과 경험과 이런 과학자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나라구나. 그거에 비해서 나의 조국인 프랑스는 아직도 이런 뉴턴의 경험주의적 과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독단과 미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구나. 내가 할 일 중에 하나는 빨리 뉴턴의 과학을 프랑스에 소개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뉴턴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서 마담 샤틀레라는 자신의 애인과 함께 뉴턴 과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볼테르는 1737년에 뉴턴 철학의 요소들이라는 일종의 과학책을 시인이 출판을 합니다. 이 책이 프랑스 사회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뉴턴 과학에 대한 책을 출판을 합니다. 저기 보시는 이미지는 뉴턴 철학의 요소들의 권두화로 그려진 이미지입니다. 맨 밑에는 여러 가지 과학기구들이 있습니다. 책과.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볼테르가 저술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볼테르는 빛을 받고 있는데요. 그 빛은 하늘에서 쏟아진 빛을 샤틀레 부인이 거울로 반사해서 볼테르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빛의 근원에는 뉴턴이 앉아 있습니다. 뉴턴은 하늘에 앉아서 우주의 모양을 닮은 청구일을 컴파스로 재고 있습니다. 수학을 사용해서 우주의 비밀을 밝혔고 빛의 본질을 규명했다는 뉴턴의 두 가지 업적이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뉴턴의 신격화가 일어납니다. 뉴턴의 작업을 칭송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 거의 신에 근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재평가됩니다. 뉴턴이 이미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뉴턴에 대해서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신에 근접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윌리엄 스토클리라는 뉴턴의 제자가 그린 그림인데요. 아르테미스라는 그 고대의 여신이 뉴턴의 그 상을 들고 있습니다. 뉴턴이 거의 신과 동격인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뒤로 보시는 이미지는 혜성입니다. 꼬리가 달린 혜성이고, 혜성이 타원의 궤도로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혜성을 예측할 수 있다. 한번 나타난 혜성이 언제 다시 돌아오는지 그 궤도를 계산하면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 뉴턴의 역학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결과였습니다. 자,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뉴턴의 세계관은 사실은 데카르트의 기계적 세계관과는 좀 다릅니다. 뉴턴은 세상의 힘이라는 중력, 자기력,
전기력, 모세관 현상에 작용하는 힘, 화학에 작용하는 여러 힘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우주는 힘으로 꽉 차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뉴턴은 신이 이 우주를 완벽한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이 개입을 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뉴턴의 세계관은 이런 점에서 데카르트의 기계적 세계관과는 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뉴턴의 세계관이 데카르트의 세계관과 비슷하게 굉장히 차갑고 기계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이 죽은 뒤에 한 100년 정도 있다가 라플라스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는 나폴레온에게 태양계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나폴레옹이 여기 신의 역할은 뭐요? 라고 물어보니까 라플라스는 전하, 우리는 아마 신이라는 가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서 뉴턴의 세계관은 기계적인 작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굉장히 차갑고 마치 이 우주는 복잡한 시계와 같은, 대신 중력이라는 요소는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그런 존재로 이해가 되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한쪽으로는 뉴턴의 업적을 수용하고 그것을 높게 평가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뉴턴의 이런 차가운 기계적인 세계관을 비판하고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바티스타 비코라는 이탈리아 학자가 있었습니다. 나폴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 잠바티스타 비코는 원래는 법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수사학 쪽에 교수 생활을 합니다. 근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 잠바티스타 비코는 그 당시에 표준적인 교육으로 돼 있었던 데카르트식의 수학 교육이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학에서는 수학 문제를 풀면은 항상 맞거나 틀리거나 truth or wrong, 참이냐 거짓이냐 라는 결과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상황은 맞거나 틀리거나의 상황이 아니라 개연성의 상황이라고 비컨은 생각을 했습니다. 적절하게 맞는 혹은 적당히 틀리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접하면서 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판단에 데카르트식의 수학교육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라는 게 비커의 생각이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면은 너무 세상을 극단적으로만 보게 된다. 우리가 진짜 사는 세상은 수학의 세상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뭘 가르쳐야 되냐? 비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인간들이 공통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공통 감각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영어로 보면은 common sense입니다. common sense는 우리가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상식이냐? 그게 왜 상식이냐면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상식이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죠. 근데 원래 어원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감각 요소라는 것입니다.
커먼 센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통 감각을 훈련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비컨은 생각을 했습니다. 삶은 우연과 그 우연 속에서의 선택들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거를 판단하는 것은 수학적인 재주가 아니라 또 실천적인 지혜다. 그걸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카르트 이후에 사람들이 다 데카르트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르네상스에 그렇게 부응을 했던 인문주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라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이라는 그 위대한 전통이 대학 교육에서 없어져 버리고 수학 교육이 그거를 대체했다. 문제가 있다라고 비컨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들이 발전을 해서 1725년에 비코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새로운 과학이라는 저서가 출판이 됩니다. 이 새로운 과학이라는 저서에서 비코는 자신의 생각을 철학적으로 정당화시킵니다. 비코의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인간이 만든 것이 있고 신이 만든 것이 있다. 사람은, 이 유한한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만든 것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대신 사람은 사람이 만든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다. 가 비코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신이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자연입니다. 자연. 과학자들은 자연에 대해서 자연 법칙을 발견했다. 뉴턴이 뉴턴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 법칙은 마치 신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그렇지만 아니다. 라는 게 비코의 생각이었습니다. 신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인간이 완벽한 지식을 가질 수는 없다. 자연에 대해서 사람이 보편적 진리를 알 수는 없다. 안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참말이 아니다. 참이 아니다. 라는 게 비코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은 대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참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자, 수학. 기하학적인 증명. 참이다. 왜 참이냐? 기하학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비코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연 법칙. 이거는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이 만들어 놓은 자연에 대해서 인간은 100% 확실한 진리를, 100%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은 거죠. 데카르트나 뉴턴이나 데카르트, 뉴턴의 추종자들은 자연에 대해서 신이 심어놓은 그런 법칙을 인간이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게 과학자들의 임무고 그것을 발견함으로써 신의 업적을 칭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연 철학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했음에 반해서 비코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 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연과학에서 발견한 진리들, 자연과학에서 발견한 법칙들은 어찌 보면 근사한 것들이다. 진리에 가까운 것들, 근접한 것들이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만든 걸 보자. 사람이 만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사람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역사. 히스토리. 인간이 만든 문명, 사회.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비코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역사에 보편 법칙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보편 법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역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왜 확실하게 알 수 있냐? 아까 말씀드린 모든 사람이 공통 감각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먼 센스를 인간은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주목을 하면은 사람이 만든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이 만든 자연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자연에 대해서 마치 아는 것처럼 막 그런 연구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인간 세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게 인문학자들의 역할이다 하는 것이죠. 그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수학적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데카르트의 기하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같은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즉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데 수학적 지식, 수학적 방법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독특한 인문학적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라는 것은 서로 다른 가치와 서로 다른 삶의 양식이 충돌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사실들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당위들을 끌어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프로젝트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천적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학문은 따로 자연과학과는 별개로 존재를 해야 된다. 이게 역사학이고 이게 인문학이다 하는 것이죠. 즉 과학의 세계와 도덕의 세계는 분리돼야 되고 이 도덕의 세계의 영역이 인문학의 몫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코에에서 인문학과 과학의 선이 훨씬 더 분명하게 그어지고 과학과는 무관한 인문학의 영역의 울타리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뉴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폄하한, 비판한 그러한 작품을 설치를 했는가? 당장 철거를 하라. 블레이크는 뉴턴이 이 유리진의 화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존재. 이성만으로 세상을 재려고 그러는. 영국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뉴턴만이 아니다. 블레이크의 인문학 정신도 사실은 뉴턴만큼이나 영국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과학에 대한 무관심은 과학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